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11장 교육공학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교육공학의 개념 및 영역, 그리고 교육공학의 발달, 교수 매체, 교사와 교육공학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로마키 색깔을 좀 빼왔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넘어갑시다. 먼저 교육공학의 개념 및 영역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교육심리에서도 제가 수업 방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약간 B급 개음성을 넣어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수업이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좀 지속적으로, 우선은 특별한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없으면 교육심리 찍었던 형태대로 B급 개음성을 넣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육공학이 뭐냐 했을 때, 우리 교재에는 교육공학의 개념은 교육의 공학 측면이 있고, 교육의 공학 측면이 있고, 이런 얘기도 하고요. 미국 교육공학회의 어떤 정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자, 판서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교육 심리 얘기를 할 때 말이죠. 교육 심리는 교육 더하기 심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논리로 교육공학도 교육 더하기 공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을 무엇이라고 볼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교육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배우는 사람,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요게 안경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제가 여러 가지를 못하는데 그림 그리기를 참 못합니다. 안경이에요, 안경. 안경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안경이라고 본다면 말이죠. 요 세 가지 교육의 구성 요소,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우리 안경의 이제 첫 번째 렌즈라고 봅시다. 그렇게 부르자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반대쪽에 이쪽 렌즈도 뭔가 요소들이 있겠죠. 네. 우리가 이제 교육을 공부와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교육을 공부와 비슷하다라고 지금은 좀 생각해 보죠. 또 이것과 비슷하게 교육이나 공부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업이나 공부나 교육이 같은 의미라고 놓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이에요, 가정. 이거 가정. 그렇게 이제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교육이나 공부나 수업, 특히 이 수업이라는 것은요, 크게 네 가지의 그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공부하는가, 또는 왜 교육하는가, 또는 수업을 왜 하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공부하는가, 또는 무엇을 교육하는가, 또는 무엇을 수업하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는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학에서 보면 이 왜라는 것은 목적이나 목표와 연결이 됩니다. 무엇을 목적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목표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과정이라는 학문에서 좀 이제 다루어집니다. 이 무엇 하는 것은 내용에 해당하고요. 어떻게 하는 것은 방법에 해당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교육학에서는요, 이 목적이나 목표를 연구하는 학문이 교육 철학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철학은 why to입니다. 왜 공부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을 공부하는 학문은 교육과정이라는 학문입니다. 이때 이 과정은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커리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학문은 what to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조직할 거냐 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교육 심리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방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교육공학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how to에 해당하는 거죠. how to에 해당합니다. 평가는 이제 교육평가에서 연구를 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 이제 교육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하겠지만, 사실 이 교육평가도 무엇을 교육평가로 볼 것이냐 하는 평가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평가다, 저것이 평가다 하는 논의들은 많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보았을 때 이 평가는 무엇을 확인하냐면 이 목표를 잘 달성했느냐 하는 정도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랄프 타일러라는 학자입니다. 이 타일러라는 학자는 진짜 엄청 정말 됐다 윽서 중요합니다. 교육과정 학문에서 타일러를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 이 타일러는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미국 타일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타일러 아니에요. 랄프 타일러라는 사람입니다. 랄프 타일러.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이 교육 철학에서는요, 지식이 뭐냐, 인간이 뭐냐, 알미라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관에 도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진정한 교육관에 도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관점들, 전반적인 관점들이나 목표를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를테면 말이죠.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또는 바른 말을 하는 인간을 길러내겠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다. 이번 수업의 목표이다. 나의 교육의 목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바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수많은 가르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많겠죠. 그 수많은 내용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것을 어떤 순서로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선정과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7차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올 텐데요. 이런 교육과정들이 어떤 것들을 공부할 것인가 하는 내용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대한 측면인데요. 이 교육학이 윤리학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교육학이 윤리학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 교육학이 윤리학에서 떨어져 나올 때 이 떨어져 나오게 만든 장본인이 있겠죠. 헤르바르트라는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는데요. 헤르바르트가 윤리학에서 교육학을 떼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육의 목표는 철학에서 가지고 오고 교육의 방법은 심리학에서 가지고 온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육학이 태동했을 때는 교육의 목표나 목적을 철학으로부터 가지고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철학 공부할 때 보면 소크라테스가 어떠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떠니, 플라톤이 어떠니, 이런 철학자들의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양 교육사나 한국 교육사들도 돌이켜 보면 수많은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이제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창기에는 심리학에서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할 것인가, 공부를 잘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이 how to에 대한 부분이 아주 밀도 있고 심도 깊게 변화하고 많이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공학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받아가게 되고요. 교육심리는 지난번에 이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교육과 관련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창의성이 뭐냐, 동기가 뭐냐, 또 정서가 뭐냐, 인지가 뭐냐, 발달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교육심리들, 동기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바라볼 때 이제 교육공학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라본다면 교육공학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입장을 바꿔 얘기하면 제가 이제 여기로 이제 나누어 보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의 교육공학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라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활동인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교수법이 되고 똑같은 활동인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학습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교수법이나 학습법은 사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활동이 사실은 학생이 해야 하는 활동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공학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보면 이쪽에 이제 렌즈, 두 번째 렌즈는 교육을 바라보는 두 번째 렌즈는 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요런 네 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교육을 요렇게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요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교육을 왜, 무엇, 어떻게 확인이라는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이 네 가지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임용고사를 치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교과에 해당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반드시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준, 구성 요소가 이쪽 부분에 또 다른 교육의 또 다른 렌즈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교육공학이 어떻게에 위치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교육공학이 교육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는 교육공학이 교육심리에게 뭐 떨어져 나왔다, 심리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건 약간 B급 감성입니다. 정확한 학설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육심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공학이 교육심리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가 이제 부모님이고요. 그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죠. 요즘은 이제 뭐 아빠만 얘기하기에는 성차별이니까요. 그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자녀이겠죠. 얘가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치자는 겁니다. 뭐, 너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너무 이제 진짜 뭐 교육공학이 교육심리로부터 떨어져 나왔냐, 막 이렇게 막 누가 그래 얘기했냐, 뭐 이렇게 따지지 말자고요. 그냥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자녀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좀 잘 사는 집에서 떨어져 나오면 뭐 유산을 좀 받아 나오잖아요. 그죠? 나도 진짜 유산 좀 받아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래도 뭐, 이만큼 사는 것만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얼마 전에 또 어버이날도 지났는데, 뭔 말을 하는 건지 지금. 어쨌든, 교육공학이 교육심리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떨어져 나갈 때 뭘 유산으로 줬냐? 뭘 유산으로 줬냐면, 교수 학습 이론이라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요것이 조금 더 다시 얘기하면 학습 이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심리학, 우리 교육 심리학 할 때 학습 이론 배웠던 거 생각납니까?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있었죠. 또 뭐 있었죠?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있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행동주의에는 이 조작적 조건화설이 있고, 그죠? 조작적 행동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측면이 있죠. 이게 이제 파블로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키너가 있었고요. 꼭 외워야 된다 했죠. 인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보 처리 이론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뭐 피아제 인지 이론도 있을 수 있고요. 비고치키 인지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구성주의에다가 피아제를 넣는 사람도 있고요. 일단 비고치키를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요렇게 이제 학습 이론을 이제 그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그 말 뜻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이상하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직 과목 이수할 때 보면요. 교육 심리 할 때도 학습 이론을 공부해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 인지주의 학습 이론,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배워요. 또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교육 심리학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주의 심리학, 구성주의 심리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교육 심리학에서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 인지주의 학습 이론, 구성주의 학습 이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교육공학을 공부할 때도 보면 여기 또 학습 이론이 나와요. 여기 또 학습 이론이 나와가지고 인지주의 학습 이론, 행동주의 학습 이론, 구성주의 학습 이론 또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 이게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가 분명히 교육심리에 들어간다고 스님이 얘기하셨는데 왜 또 교육공학이 또 나오지?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교육공학이 교육심리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또는 교육공학이 교육심리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유산으로 학습이론이라는 것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아, 교육심리에서도 학습이론을 공부하고 교육공학에서도 학습이론을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공학에서 학습이론이 교육심리에 떨어져 나온 유산이라고 생각한다면 학습이론은 뭐냐? 학습이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행동주의 같으면 교육을 받았을 때 무엇이 변하냐 하면 행동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동주의라고 했어요. 인지주의는 제가 뭐라고 했죠? 교육을 받았을 때 인지가 바뀌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지주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행동주의다, 인지주의다, 구성주의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공부가 뭐냐, 수업이 뭐냐, 교육이 뭐냐 하는 것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공부를 하면 수업을 하고 나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인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학습 이론은요. 잠시만 지우개가 좀 지우고요. 결국 학습 이론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학습 이론이 왜 이렇게 결국 학습 이론 자꾸 왜 이래 연필 잠시만요. 결국 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나 진짜 연필 하고 싶다고. 됐어요 연필. 결국 학습 이론이라는 것은요. 수업이 뭐냐 이꼴 교육 이꼴 공부라고 치자는 겁니다. 수업이 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교육공학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느냐,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하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랬잖아요. 그러려면 우선 제일 먼저 수업이 뭐냐, 교육이 뭐냐, 공부가 뭐냐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학습 이론이 가장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바라보는 수업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과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수업이라는 관점과 구성주의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수업이라는 관점. 자, 여기서는 다시 수업 이꼴 공부 이꼴 교육이라고 치자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 바라보는 수업과 인지주의에서 바라보는 수업과 구성주의에서 바라보는 수업이 달라요. 수업이라는 개념이 다르다고요. 얘의 수업은 뭐겠어요? 학생이 어떻게든 행동이 변하도록 하는 게 수업이에요. 얘는 뭐겠어요? 어떻게든 학생이 인지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수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 수업은 뭐예요? 어쨌든 학생이 활동을 해서 학생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수업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요 수업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 드디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라는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교육공학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단추가 돼요. 수업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교육공학에서 또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수업이 A라고 칩시다. 행동주의 입장에서. 수업이 B라고 칩시다. 인지주의 입장에서. 수업이 C라고 칩시다. 구성주의 입장에서. 라고 얘기한다면 그 수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건가? 일단 수업을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을 잘 하려면 수업을 잘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칠판이 떨어졌어요. 오늘 정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자, 수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하려고 할 건가 하면 일단 수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정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수업을 잘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업 설계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업 설계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instruction design이라고 불러요. instruction design. 디자인이 뭐예요? 디자이너가 이렇게 옷을 만들 때 이게 내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 옷이에요. 이거 이거 루이비통 가방인가요? 또 좋은 옷 뭐 있지? 몰라. 그 체크무늬 있는 옷 뭐죠? 뭐 이 체크무늬 있는 거 있는데 버버리 내 버버리 같은 거 힘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이 버버리라고 칩시다. 버버리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상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이너.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가 결국 수업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수업을 만든다는 것을 수업 설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수업 설계. 자, 그러면 이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수업 설계는 이런 이론대로 하세요. 이론 1, 이론 2, 이론 3, 이론 4 요렇게. 예를 들면 수업을 설계할 때 말이에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학생이 흥미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서로 그 다음에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요렇게 몇 가지 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원리들. 이런 이론이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게 교수 설계 또는 수업 설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론. 그 다음에 이런 수업을 설계할 때 요런 모델을 보고 하세요. 요런 설계 도면을 보고 하세요 하는 게 교수 설계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수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수업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가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돌려서 봐요. 천천히 이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봐요. 그러면 수업 설계 이론은 이런 게 있어요.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동기 유발에 대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켈러라는 학자의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은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라고 해서 라이거루스의 정교화 이론 이런 게 있어요. 정교화 이론 이런 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뭐라고 할까요?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만들고 EIS로 만드세요 라고 하는 브루너의 탐구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메릴이라는 학자의 이건 이제 교육 과정에도 나타난대요. 내용 요소를 이렇게 제시하세요. 내용 요소 제시 이론 이런 것들 있어요. 다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이론이라는 말이 붙죠. 이게 뭐냐면 수업을 이렇게 만드세요 하는 이론과 원리와 원칙을 알려주는 파트가 한 파트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수업을 이렇게 만드세요. 1단계 이렇게 하시고요. 2단계 이렇게 하시고요. 3단계 이렇게 만드세요. 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이 대표적인 게 에디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디 모델. 이걸 따라가면 수업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에디 모델이고 두 번째가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또는 교수나 수업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교수 설계 모델 이런 게 있어요. 이게 10단계 있어요. 10단계. 10단계가 있어요. 이건 ADDI니까 5단계겠죠. 요런 순서로 수업을 만드세요 하는 게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요거 우리 지금 교재에 나타나요. 근데 이 내용들을 다 교육공학 수업 때 다 이 내용들을 공부하실 거예요. 정상적인 교육공학 수업이라면 이런 내용들이 다 교직 과목에서 다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의 일부만 다루거나 이런 내용들을 잘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거나 또는 순서 없이 두서 없이 막 이야기가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순서와 체계를 잘 정리해 놓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요렇게 해서 수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자, 여기까지는 보세요. 여기까지는 수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수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수업이 뭐냐? 이것은 수업이 뭐냐에 대한 수업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하는 거라면, 이것은 수업을 만드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업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업하는 게 수업 모형이에요. 수업 모형. 자, 요거 이제 지울 거예요. 요 뒤에 이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요 뒤에 지울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아까 제가 교육공학 이해를 하려면 학습 이론 이해해야 된다 했어요. 학습 이론 이해하고 교수 설계 이론 이해해야 된다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교수 설계 모형을 이해해야 한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교수 모형을 이해해야 한다 했어요. 여기 이제 설계란 말이 빠졌어요. 그쵸? 설계는 뭔가를 만드는 거라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 나누어 볼게요. 요렇게 나누어 보면, 얘는 수업이 무엇인지를 그 개념을 알려주는 거라고 한다면, 얘는 수업을 만드는 원리, 원칙, 이론을 알려주는 거고, 얘는 수업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실제로 수업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헷갈리지 않죠? 얘는 수업을 만드는 방법이고 얘는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수 모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임용 치는 사람들은 뭐냐면 각 교과에 해당하는 수업 방법이 있어요. 수업 방법. 이거는 아까 제가 수업 이꼴 학습이라 했죠. 학습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이때 일반적이라고 하면 여러 곳에 두루 쓰이는 수업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과에 해당하는 수업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교직 과목 이수하는 분들 국어과, 수학과, 사회과, 윤리과, 기타 등등 많겠죠? 10대 교과가 있어요. 국어, 윤리, 사회, 수학, 과학, 실과, 기술, 음악, 체육, 미술, 영어, 외국어죠. 요런 것도 제2외국어도 있고요. 요런 분들은 자기 교과의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그 지도서의 절반의 앞부분에 보면 자기 교과를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세요 하는 게 나와요. 이를테면 국어과의 대표적인 게 직접교수법 이런 게 나와요. 직접교수법은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 순서로 가르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과에도 보면 과학과에 STX 학습법이 있어요. Science, Technology, Society 이 세 개를 엮어서 수업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어과에 TPR이라는 게 있어요. Total Physical Response인가 해서 총체적 언어 교수법 이런 게 있어요. 요런 방법대로 수업을 하세요. 하는 모델이 있어요. 임용 치시려고 하는 분들 자기 교과에 해당하는 수업 방법 못 외우면 임용 못 쳐요. 임용 칠 수가 없어요. 교과 교육학에서 임용 꼭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국어과의 교수 모형이 10개다 10개 다 외워야 돼요. 사회과의 교수 모형이 8개다 8개 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10개인지 8개인지 제가 해당 교과에는 잘 모르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교사용 지도서 안에 있는 절반의 앞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익혀놔야 돼요. 이게 각 교과에 해당하는 수업 방법이에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여러 곳에 두루 쓰이는 수업 방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협동학습 방법 같은 것들이 있죠. 협동학습, 협력학습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전공시험에서 교과 교육학 시험에 등장을 하고요. 이 부분은 교육학 논술 시험에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잠시만요. 제가 색깔 좀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교육학, 논술에 등장했던 문제 기반 학습이라는 게 있죠. 문제 기반 학습. 이게 PBL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거,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학습. 이런 거. 그 다음에 플립 러닝. 예,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학습이라고도 하죠. 블렌디드 러닝. 그 다음에 스팀. 그 다음에 창의적 교수법, 창의적 학습법, 창의적 문제해결법,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곳에 두루 쓸 수 있는 수업 방법들이죠. 자, 여기까지.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교육공학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하는가를 바라보는 학문인데, 얘가 교육심리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뭘 유산으로 받아왔냐면 학습이론을 유산으로 받아왔어요. 학습이론을. 그래서 학습이론을 받아왔는데, 그게 학습이론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무엇을 수업으로 볼 것인가 였고,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수업을 만드는 원리나 원칙은 무엇인가 하는 교수 설계 이론 파트가 있고, 그 다음 교수 설계 모형 파트가 있고, 교수 모형 파트가 있는데, 이 교수 모형 파트는 다시 교과에 해당하는, 자기 해당 교과에 해당하는 수업 방법이 있고, 일반적인 곳에 두루 쓰이는 수업 방법이 있다 라는 게 교육공학을 이루는 하나의 큰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교육공학이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하는가 하는 곳이라고 했죠. 수업을 잘하는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어떻게가 엄청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관점이 있는가 하면, 수업을 잘하려고 하면 수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수업을 만드는 방법과 수업을 하는 방법을 이제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아까 첫 번째 설명한 논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수업을 잘 하려고 하면, 이 수업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 들어와요? 선생님하고 학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이게 첫 번째라고 치고요. 두 번째, 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매체, 어떤 매체를 활용할 건가 하는 이 매체 이론도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수행공학 이론, 이런 것도 있어요. 수행공학 이론. 수행공학 이론은 이제, 나중에 교육공학 시간 때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수행이 뭐냐, 퍼포먼스가 뭐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제 환경, 학습 환경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많이 연구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하게 다뤄볼 이제 내용 중에 이 매체 이론을 좀 중요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면, 이제 교육공학이 언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요. 왜 그런 거 하면, 이 수업이라는 이란 단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학교에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장면들은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겠어요? 회사죠, 회사. 회사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요. 또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군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공학을 다루는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 HRD 분야가 있어요.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제 교육공학을 많이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회사나 군대의 측면에서는 성과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성과가 나야 되는 측면에서 교육을 통해서 성과를 일으키겠다 하는 게 이 수행공학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성과를 일으키겠다는 게.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잠시만요. 좀 지웁시다. 아까 제가 이제 이 매체 이론 얘기하면서 2차 세계대전 얘기를 좀 했었죠.
이 2차 세계대전이 사실 이제 교육공학만 이렇게 붐업 시킨 게 아니고, 이제 교육심리 파트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 기여를 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전쟁이 전 세계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막 이제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많이 사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병사들을 빨리빨리 이제 본국에서 조달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병사들을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군인을 다시 양성을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군인을 양성을 시켜 가지고 빨리 전쟁터에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학교 강당 같은 데다가 이제 그 군대 갈 사람들, 지망생이 아니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입대 지원자들을 불러가지고 큰 스크린에다가 이 슬라이드 영상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총이야, 이게 수류탄이야, 이렇게 쏘는 거야, 저렇게 쏘는 거야, 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영화 같은 걸 틀어서 보여주면서 전쟁이나 무기나 군대와 관련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다 보고 나오면 이제 그 강당 앞에서 이렇게 총을 하나씩 나눠주고 바로 그 총 들고 이제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효율성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거기에서 매체를 활용하면 참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매체 이론이 상당히 교육공학에서는 이제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이 매체가 뭐냐 하는 것들은 이제 이게 뭐 미디어인데, 이 미디어가 사실은 미디엄의 복수 형태죠. 미디엄은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 존재하는 이 사이라는 뜻인데요. 뭐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교육공학 시간 때 배우기로 하고요.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공학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이제 뒤에 또 이제 여유가 되면 교육공학도 녹화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매체 이론이 상당히 교육공학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육공학 하면 컴퓨터를 잘 다루는 뭐 스마트 교육만 하는 사람만 교육공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매체 이론은 교육공학의 어떤 하위 내용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매체 중에 뭐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매체가 선생님이 대표적인 매체죠. 선생님 자체가 아주 큰 매체예요. 그리고 이제 뭐 분필, 칠판 이런 것도 대표적인 이제 매체가 되겠지만 요즘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죠? 인터넷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스마트폰 같은 거,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뭐 IoT, 그다음에 뭐 3D 프린팅,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수업들, 스마트 교육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교육공학에서 연구되는 분야다라고 생각하면 좀 쉽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일반적인 아주 이게 사실 다루어져야 될 것들이 많기는 한데 특히 여러분들이 임용과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될 내용들의 핵심만을 얘기하자면 크게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게 이 수업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 매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교육공학에서는 꼭 여러분들 임용과 관련해서는 꼭 염두에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 PT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PT로 좀 넘어가 보죠. PT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교육공학의 개념이 뭐 교육이 공학적 측면이다, 뭐 교육이 공학이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또 다뤄야 될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요.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아까 제가 이제 그 교육, 교육공학 얘기를 하면서 교육 심리에서 교육공학이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이 죄송해요. 좀 말을 좀 버벅거리네요. 다시. 제가 교육공학이라는 말을 하면서 교육의 두 가지 렌즈가 있다 설명을 했고, 그죠? 렌즈가 설명이 있다고 했고, 첫 번째 렌즈는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이게 있다고 했고, 그죠? 이게 첫 번째 렌즈고, 두 번째 렌즈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있댔어요. 제가 이거 지금 계속해서 쓰고 강조하는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철학, 교육과정, 교육심리공학, 그다음 평가 요렇게 있댔어요. 요거는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로부터 제가 교육공학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학이라는 단어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우리가 흔히 공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제 공학이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공학 얘기를 했을 때 공대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공대. 근데 이 공대하고는 좀 달라요. 이 교육공학을 영어로 쓰면 educational technology 이렇게 써요. technology 라고 쓰는데 우리 공대 할 때 공학은 엔지니어링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엔지니어링 이렇게 써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필체를 이렇게 날렸습니까? 정확한 철자를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어쨌든 엔지니어링이라고 쓰죠. 우리는 교육공학 할 때는 에듀케이셔널 엔지니어링이라고 안 쓰고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써요.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예요. 그럼 테크놀로지를 하는 사람이 테크놀로지스트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이 엔지니어가 되겠죠. 그렇죠? 이 둘이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아주 달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이 테크놀로지라는 단어를 기술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죠. 근데 기술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기술이 또 스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킬이라는 단어는 아주 이 조금 뭐랄까요, 규모나 범위가 좀 좁은 형태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개념이 큰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테크놀로지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있어서 제가 참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이 부산대 김영환 교수님이 쓰신 공학 및 교육 방법이라는 책에는 이런 예시가 들려져 있어요. 뭐냐면 프레온가스를 압축하면 기온이 내려갑니다. 자, 프레온가스를 압축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냉장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냉장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 실제 냉장고를 뚝딱뚝딱 만드는 뚝딱뚝딱 만드는 사람은 엔지니어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어떠한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사람, 이 변화시켜주는 사람을 테크놀로지스트라고 합니다. 이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이론을 실제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테크놀로지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육공학을 연계공학이다 또는 연계학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다고요?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것을 테크놀로지스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테크놀로지스트를 디자이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자이너 아까 어디서 봤죠? 수업, 설계,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옷감이 있고요. 사람 몸을 체형을 재는 이런 뭐랄까요, 이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이론이 있어요. 옷 만드는 이론. 이 옷 만드는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옷을 만드는 사람은 누가요? 재봉사가 해요. 공장에서. 그런데 실제 옷 만드는 이론을 가지고 실제 옷이 되도록 이 사이에 연계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상 디자이너잖아요. 의상 디자이너. 그런 사람들 교육에서는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스트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에서는 이런 게 뭐가 있겠어요? 교육학적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학적 사실이나 교육학적 지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 의하면 0에서 2세는 요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전 조작기는 요런 활동을 할 수 있고 구체적 조작기는 요런 활동이 있어요. 프로이드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은 이렇게 돼요. 스키너의 발달에 의하면, 스키너의 행동주의에 의하면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교육학
교육학적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수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이 전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폼 해줄 수 있는 사람, 트랜스폼, 그래서 트랜스포머, 그 영화 트랜스포머 말고요, 변신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스트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교육공학자는 이론도 알아야 되고 현장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교육공학을 잘할 수 없죠. 실제 수업을 잘 만들려면 이론도 잘 알고 현장에서 학생이나 현장의 상황이나 현장의 것들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교육에서의 공학이라는 단어는 교육학적 사실이나 또는 지식과 현장을 연계해서 이 교육학적 이론이나 사실을 현장에 적용시켜서 현장에서 파워풀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사람을 공학자다. 교육에서의 공학자다. 이때 공학자는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테크놀로지스트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공학에서 공학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교육공학의 개념에서 교육의 공학적 측면을 파악한다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고요. 체계적이고 체제적인 것들은 시스템 이론인데 이때는 또 뭐 경성체제 이론, 연성체제 이론, 카오스 이론 이런 것들이 또 좀 복잡하게 등장을 해서 오늘은 이제 뭐 거기까지는 좀 다루지 않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자. 그렇지. 그럼 이제 교육공학에서 이제 다루는 영역들이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만드는 거, 설계, 매체 활용, 평가, 관리, 개발이 있다.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요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교육공학의 영역 중에 하나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뒷부분은 이제 다 설명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크게 이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공학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교재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많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을 가지고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재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교재의 배경이 되는 지식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이제 조금 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을 나중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 유튜브 댓글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거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편안하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금방 기말까지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차시별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시지 않으면 이제 수업이 개선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예상컨대 이제 뭐 한 번 내지 많으면 2번, 짧으면 1번 정도 수업이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잘 이제 나머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전달할 사항들은 공지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